네, 수업 듣고 계시죠? 네. 산술 연산을 계산할 때요. 산술 연산을 계산을 할 때 더하기와 곱하기가 섞여 있으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근데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연산자들끼리 연산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순서대로, 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죠. 1 더하기 2 빼기 3 이런 경우는 더하기와 빼기 사이에서는 연산의 우선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결과가 3이고 3 빼기 3을 계산을 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을 때는 혹은 더하기와 나누기, 빼기와 나누기 이렇게 더하기 빼기 연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연산을 먼저 수행한다예요. 이런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연산 순위가 높은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요. 이게 6이 계산이 되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7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 계산을 할 때 그 순서대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될 거를 지정하고 싶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괄호는 다른 모든 연산들보다 우선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어서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하기를 먼저 하세요라고 괄호 순서를 지정을 한 거예요. 이건. 그죠? 이거는 순서를 먼저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9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퍼센트가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볼까요? 오퍼레이터 메인 2번을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 메인 2번에서 다뤘었던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네. 네.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복합 할당 연산자. 즉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가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 네. 그런 게 뭐냐면 더하고 나서 대입하겠다, 빼기 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곱하기 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나누기를 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몫을 계산하고 죄송합니다. 몫을 계산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퍼센트는 나머지를 계산하고 나서 저장하겠다. 이렇게 네. 어떤 산술 연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복합 할당 연산자. 그래서 두 개의 연산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붙여서 사용하고요. 이런 경우에 중간에 공백 없이 연산자를 붙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공백 없이 붙여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뤘던 연산자가 뭐냐면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를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증가 연산자는 무조건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변수에 있는 값을 1 증가시키고 싶을 때, 변수에 있는 값을 1 감소시키고 싶을 때 마이너스. 네. 자, 이거는요. 무조건 1씩만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예요. 2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는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무조건 2를 더 키우거나 2를 작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변수 앞에다가 쓰셔도 되고요. 변수 뒤쪽에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변수 앞쪽에 쓰는 것과 변수 뒤쪽에 쓰는 거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결과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보통 증가 연산자나 감소 연산자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뭐 더하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이런 연산들과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증가시키는 코드를 따로 한 줄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하는 코드를 나중에 만드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코드를 만드시기보다는 한 줄짜리, 이럴 때에는 한 줄짜리 코드보다 두 줄짜리 코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죠. 네. 괜히 이런 문법이 있어서 더 헷갈리기 쉬운 문법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문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근데 내용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은요. 자바에서도 이 문법이 사용이 되지만 저희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C++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언어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문법이 동작해요. 자바랑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바만 잘 알아두시면요, 다른 언어들 공부하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퍼레이터 2번에서는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3번 메인에서는 무엇을 설명드렸었냐면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그리고 and, or, not을 계산하는 논리 연산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크기를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에는 같으면 추루를 반환하는 연산자, 다르면 추루를 반환하는 연산자, 왼쪽이 더 크면 추루를 반환하는 연산자,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추루를 리턴하는 연산자, 반대로 왼쪽이 작으면 추루를 반환하는 연산자, 왼쪽이 작거나 같으면 추루를 반환하는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고,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nd, or, not의 결과를 true나 false로 반환하는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두 개를 붙여서 쓰셔야 되고 이렇게 붙여서 쓰셔야 되고요. and나 or는 이항 연산자, 즉 연산을 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이 필요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두 개의 항이 필요한 연산자고요. not은 단항 연산자입니다.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가 하나만 있다 라고 하는 게 단항 연산자입니다. and는 두 개가 동시에 추루여야 추루가 되는 거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추루이면 추루가 되는 겁니다. not은 추루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그 결과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not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뭐 lazy evaluation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연산자고요. 아마 그 교재에는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트 연산은 저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룰 일이 거의 없어서 비트 연산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를 공부를 했으니까 요거의 응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 오른쪽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패키지. 잠시만요. 이런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조건문과 같이 사용이 돼요.
조건문과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실제로 응용하는 부분은 조건문을 할 때 그때 응용하는 그런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용 코드를 하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교재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조하시고요. 아니면 교재에서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넘어가셔도 괜찮고 연산자 중에서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연산자에 대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패키지 만들지 않고요. 그냥 바로 여기다 이어서 할게요. 바로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삼항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다른 말로는 조건 선택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삼항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어떤 조건식을 만들어줘요. 조건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물음표를 써요. 물음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써요. 그 다음에 콜론을 씁니다. 콜론.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씁니다. 자, 이게 삼항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조건 선택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제일 처음에는 true나 false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식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같은지 다른지, 큰지 작은지 혹은 크거나 같은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들. 그 다음에 A and B인지 A or B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논리 연산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건식이에요. 조건식은 그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죠. 그렇게 계산이 끝났을 때 true나 false로 결정될 수 있는 조건식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조건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를 씁니다. 물음표를 쓰시고요. 값을 써줘요. 그리고 콜론을 쓰고 두 번째 값을 써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삼항 연산자인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값 2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값을 선택하겠다. 값 2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삼항 연산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식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식이 나오는데 계산했을 때 만족하면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지 못하면 콜론 뒤쪽에 나오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란 뜻은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경우에 라는 뜻이에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얘기는 뭐냐면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경우란 뜻이에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란 얘기는 조건식을 계산했을 때 true가 되는 경우란 뜻이고요.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란 얘기는 조건식을 계산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false가 되는 경우란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열을 저장을 하실 때는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위쪽에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총점이 뭐 50점 이상이면 합격. 50점 이상이 아니면 50점보다 미만이면 불합격. 뭐 이런 걸로만 합격, 불합격 이렇게만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총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인트 할까요? 인트 토탈. 총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총점이 60점이에요. 어떤 계산을 했더니. 근데 우리가 시험 결과는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인 경우에는 스트링이라고 선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죠. 네. 대문자 S입니다. 소문자 S가 아니고 대문자 S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결과라고 해서 result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토탈이 50점 이상이면 50점 이상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fail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result를 프린트를 할게요. result를 프린트 하겠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암호 같아 보이죠. 뭔지 암호 같아 보이죠. 이거를 해석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위쪽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지 볼게요. 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자, 일단 등호가 있어요. 등호는 뭐예요? 등호는 일단은 등호 오른쪽에 있는 문장이 전부 계산이 끝나야 돼요. 그 계산이 끝났을 때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예요. 자,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를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들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스트링이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등호의 왼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는데 result입니다. 변수의 이름은 result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뭔가 값을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값을 저장하는데 무엇을 저장하는 거냐면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pass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fail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result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pass가 선택이 되고 언제 fail이 선택이 되느냐?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조건. 토탈의 값이 50점 이상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 오른쪽만 집중을 할게요. 오른쪽만 집중을 하시면 일단 여기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토탈의 값이 50점 이상인가요? true이면 얘를 선택하겠다. 얘가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토탈이 50점 이상이 아니면 뒤쪽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콜론 앞쪽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콜론 뒤쪽에 있는 값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연산자가 여기서는 전부 다 필요한 게 물음표와 콜론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음표와 콜론까지가 필요하고 항이 몇 개가 필요해요. 조건을 검사해보는 항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값을 선택할지 뒤쪽에 있는 값을 선택할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두
3개의 항이 필요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3항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은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리절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토탈이 60점이니까 50점보다는 크거나 같죠. 패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패스. 합격했습니다. 한글로 하셔야 돼요. 뭐 한글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합격인 거죠. 결과는 합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49점을 받았어요. 49점. 1점이 모자라요.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까요? Run as Java application. 그럼 뭐예요? 리절트에 저장된 값은 불합격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토탈이 50점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토탈이 50점 이상인가요? 맞으면, 틀리면. 여기서는 틀렸죠. 틀렸으니까 불합격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값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사망연산자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연산자는 다 정리가 됐어요. 연산자는 다 정리가 됐고요. 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이 사망 연산자가 바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과 비슷한 거예요. 조건식이라고 하죠. 식. 뭐냐 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값과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값이 다른 경우 해야 될 기능이 다른 거죠. 합격했을 때 해야 되는 기능과 불합격했을 때 해야 되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을 나눠서 실행하는 문장. 이런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조건문.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행하는 동작들이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걸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제어문의 종류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조건문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연산자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연산자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면 낫요? 낫도 어떤 경우 보통 낫은 뭐뭐가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낫을 사용을 해요. 근데 보통 낫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낫을 안 쓰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뭐 어렵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50점보다 작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토탈이 50점보다 작지 않으면 그러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결과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50점보다 작지 않다, 다르게 얘기하면 크거나 같다. 그죠? 그쵸?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낫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낫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낫을 안 쓰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그게 더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어 문장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거고요. 제어 문장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클릭 뉴 하시면 네, 이클립스에서 한 번이라도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제일 위쪽에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뉴가 새로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창이 새로 하나 떠요. 만약에 이 창이 안 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오른쪽 클릭하고 뉴를 했을 때 어떤 메뉴가 있다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메뉴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트를 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 창하고 똑같은 창이 실행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랩 4번이라고 할게요. 랩 4번이라고 하고요. 컨트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자바 프로젝트의 이름은 랩 4번 컨트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란 뜻입니다. 제어문. 여러분들 교재의 챕터 4장에 해당하는 문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프로젝트 제목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건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finish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셨으면요. 프로젝트에서 src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src 폴더에서 역시 오른쪽 클릭, new, 그리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s.java. 여기서는 제가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컨디션이라고 할 거예요. 컨디셔널 1번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조건문이란 뜻입니다. 조건문.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게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자,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요. 패키지 밑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만들 차례가 뭐예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패키지를 만들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바 파일, 클래스를 만들 차례예요. 그죠? 패키지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conditional main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니까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되셨으면 finish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있고요, 패키지 있고 그 밑에 자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모든 자바 파일은 첫 번째 라인은 뭐다? 첫 번째 라인은 패키지 선언문이다. 패키지 선언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키지 선언문은 우리가 만든 자바 클래스 파일이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지정하는 거다, 선언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만든 자바 파일은 as라는 폴더 밑에 있는 자바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컨디셔널 1번 폴더 밑에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가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고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메인 메소드. 자, 우리 여기서 다룰 거는 조건문을 다룰 거예요. 조건문 conditional statement.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컨디션. 어떤 조건이잖아요.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조건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장. 문이라고 할 때 문이라고 하는 게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문장.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statement. 조건문 코드를 만들어 보기 전에요. 어떤 경우에 조건문을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만요. 네, 자바에서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그게 뭐냐면 제어문. 컨트롤은 제어하다는 뜻이잖아요. 제어문이고요. 자, 제어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자, 이 조건문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아요. if 그리고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고요. 괄호 안쪽에 조건식을 써줍니다. 조건식은 아까 우리 바로 전에 사망 연산자를 다룰 때 그 조건식과 똑같아요. 계산을 하고 나면 true나 false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수 있는 연산식을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실행할 문장들이 있으면 중괄호를 시작을 해줍니다. 중괄호를 시작하고 중괄호를 끝내요. 여기를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if 블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if 블록 안에서 여기 있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수 있는 문장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문장은 참일 수도 한 개일 수도 있고요.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문장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문장을 계속해서 세미콜론 하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를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록. 그 다음에 else는요. else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else 아니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를 실행, 그렇지 않다면 여기를 실행. 요런 문장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if라고 하는 건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여기.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여기.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하는 문장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었던 모든 코드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었던 모든 코드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실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입력하세요. 입력받고 출력하고 혹은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계산하고 출력하고 항상
뭔가 순서가 바뀌는 게 없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내려와서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실행이 끝났으면 다시 내려와서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세 번째 문장이 끝났으면 다시 내려와서 네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항상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실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실행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를 건너뛰기도 하고요. 어느 구간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블록을 실행할 거냐, 두 번째 블록을 실행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건을 만족해서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실행 문장들을 실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else는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else로 들어가면 그럼 여기는 건너뛰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코드들은 다 건너뛰고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코드들은 다 건너뛰고 두 번째 블록에 있는 코드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조건식을 만족하느냐? 만족하면 실행문,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실행 문장들을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실행한다. 만약에 이 조건식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럼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두 번째 블록에 있는 실행 문장들을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if, else 문장입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요. else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if만 있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if만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 버전이 될 겁니다. 조금 단순한 버전이 될 텐데 여기가 없는 경우에 없으면 그럼 false 여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식을 만족하면 내려와서 실행문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행문은 없지만 여기서 여기로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즉 실행문 1번이 있어야 될 부분들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if문이에요. 그러니까 if else보다 더 간단한 건 if문입니다. 자, 그림과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if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if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의 가장 간단한 형태. 자, 우리 스캐너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입력 받고요.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 양수냐, 양수가 아니냐, 양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인지만 판단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뭔가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스캐너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스캐너를 사용하실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임포트문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고요. 스캐너 U를 하신다고 그랬죠. U 스캐너 system.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입력받기 위한 거고요. 자, 스캐너를 사용해서 우리는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기 전에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정수를
하나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입력받은 정수를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canner.next int.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입력이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스캐너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까지. 네, 여기 있는 코드들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겠죠? 괜찮을까요? 네. 입력받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정수를 입력하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을 받겠죠? 입력받은 거를 number라고 하는 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고,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입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입력을 받지 않을 거면 스캐너를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는 이 입력받은 숫자가 양수인지를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시죠. if 괄호를 반드시 써주세요. 괄호를 써주시고 number가 양수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0보다 큰가요?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 아, 죄송합니다. num이 아니라 number죠. number. 네, 여기서는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출력할 거냐면 양수입니다. 이렇게만 할까요? 양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로 내려와서 출력문을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 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실행해보세요. 작성이 다 되신 분들은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Run as Java Application. 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우리 프로그램은 대기 중이냐면 여기서 대기 중일 겁니다. 여기서 대기 중이겠죠? 네. 입력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구, 우리가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수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은 언제 끝나냐면 엔터를 치는 순간 끝나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제가 입력한 숫자 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저장될까요? 넘버에 저장이 돼요. 자, 넘버에 저장이 됐고요. 이제 입력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캐너는 클로즈를 했어요. 닫았고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입력된 숫자가 0보다 큰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 커요, 작아요? 크죠? 자, 이거를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 이거를 그 주석으로 하면 이런 뜻이죠. 넘버가 0보다 크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안쪽 블록, 자, 여기가 이제 블록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블록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 블록 안쪽은 언제 실행이 되는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하는 거야. if 만약에 넘버가 0보다 크면 그때 블록 안쪽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력받은 숫자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블록 안쪽이 실행이 된 거예요. 블록 안쪽이 실행이 됐고 블록 안쪽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양수라고 하는 출력문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끝난 거죠. 여기가 끝났으니까 중괄호가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실행할 곳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여기를 실행을 하니까 프로그램 끝이라고 출력을 하고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이번에는 음수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음수를 입력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1 그리고 엔터를 해보세요. 자, 뭐가 달라졌죠? 여기 있는 system.out.println 여기가 실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여기 있는 코드가 이번에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그램 끝이 돼버렸죠. 자, 왜 그랬냐면 자,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정수를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럼 넘버에 저장된 게 뭐예요? 이번에는 넘버에 저장된 거는 -1이 저장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1을 입력을 했으니까. 맞나요? 자, 그거를 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했어요. 0보다 큰가요? 아니죠. 0보다 크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바로 끝내버린다예요. 조건을 만족하면 블럭 안쪽으로 들어오겠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서 바로 어떻게? if 블록을 건너뛴다예요. 이해되십니까? if 블록을 건너뛰었더니 이제 남아있는 문장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행하고 있었죠. 자, 여기에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넘버가 0보다 큰가요? 하고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거를 만족하면 true이면 조건을 만족하면 무엇을 실행해야 되냐면 양수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 끝 하고서 출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프로그램 끝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조건이 false가 되면 그러면 여기를 다 건너뛰고 어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있는 블록을 건너뛰는 거죠. 이 블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부분. 이 블록을 건너뛰고요. 건너뛰고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요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왼쪽에 있는 코드하고요. 왼쪽에 있는 코드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해되세요? 그리고 왜 코드가 이렇게 나왔는지 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가장 간단한 if문의 형태예요. 가장 간단한 if. 질문 있으십니까?